부는 운이 아니라 구조다. 나는 그것을 아주 일찍 깨달았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그러나 나는 운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다. 운이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할 때 쓰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본 부자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불을 쌓기 전에 시스템을 쌓았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다. 서울의 겨울 공기는 차갑고 무겁다. 대학 시절 나는 새벽 도서관 앞에서 떨며 책을 읽었다. 경제학 교재의 낡은 페이지 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부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때는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삼성을 맡았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돈이 부족한 게 위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낡은 게 진짜 위기라는 것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았다. 회사는 크고 매출은 커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균형 투성이었다. 프로세스는 낡았고 조직은 복잡했고 사고방식은 과거에 묶여 있었다. 나는 그날 회의실에서 말했다. 이건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관성 덩어리다.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이 두려움의 신호임을 알았다. 나는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왜 일하는가? 누구도 답하지 못했다. 다들 매출 목표, 성장률, 시장 점유율을 말했지만 나는 그 너머를 보고 있었다. 부의 구조가 없다면 그 모든 숫자는 허상이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부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노력은 구조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비뚤어진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구조를 읽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자본을 어떻게 순환시켜야 하는지,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변할지를 읽는 감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부가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 개인의 노력이나 영웅적 리더십이 아닌 구조 그 자체가 부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것이 내가 평생 추구한 철학이었다. 나는 늘 조직에 보이지 않는 축을 찾았다. 그 축이 흔들리면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제품은 팔리지만 시스템은 회사를 살린다. 1990년대 초 내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연설도 결국 같은 말이었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사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라는 뜻이었다. 나는 부를 단순히 돈의 흐름으로 보지 않았다. 부는 에너지였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돌고 순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어떤 조직은 돈이 많아도 가난했고 어떤 조직은 돈이 없어도 강했다. 그 차이는 시스템의 건강함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면 쓴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벌면 구조를 만든다. 그 구조가 다시 돈을 낳는다. 그것이 부의 사슬이다. 나는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물었다. 이 일이 회사의 구조를 강화하는가? 매출이 올라도 그 구조가 취약하면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답답해했다. 회장님,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지금이 잘 될수록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부의 역설이었다. 번영은 위기의 전조였다. 시스템이 견고하지 않으면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내가 부를 구조로 본 이유는 단순했다.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지만 돈은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감정으로 부를 다루면 흔들리지만 구조로 다루면 안정된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느꼈다.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었다. 구조가 있어야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냉정했다. 냉정함이 비정함으로 오해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나는 알고 있었다. 감정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순간 부는 무너진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일본 기업의 몰락을 직접 보았다. 그 회사는 기술력도 자본력도 강했다. 그러나 단 하나 구조가 부패했다. 그들은 서열에 묶이고 창의가 죽고 보고 체계가 마비되었다.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 겉은 빛나지만 속은 썩어 있다. 그것이 내가 본 부의 붕괴였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삼성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다. 혈관은 자본, 심장은 사람, 그리고 뇌는 시스템이었다. 그 뇌가 멈추면 몸은 서서히 죽는다. 나는 매일 그 뇌를 점검했다. 데이터, 프로세스, 리더십, 철학.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부가 살아있었다. 나는 말했다. 부는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부는 구조 속에서 자라난다. 이것은 나의 확신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부자는 구조를 위해 일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우지만 부자는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든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차이였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운을 믿는 순간 구조를 잃는다. 운에 의존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 그러나 구조를 만든 사람은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젊은 날부터 지켜온 원칙이었다. 삼성의 역사는 그 증거였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지탱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구조였다. 시스템, 사람, 문화, 그리고 철학, 그 네 가지가 부를 만들고 지켰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부는 운이 아니라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는 결국 생각의 체계에서 시작된다. 생각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부를 만든다. 그것이 부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제 그 구조 위에서 나는 다음의 비밀을 말하고자 한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두 번째 비밀이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라. 그것이 두 번째 비밀이다. 세상에는 눈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보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늘 생각했다. 진짜 부자는 눈앞에 돈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회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그 사실을 내 두 눈으로 경험했다. 1980년대 중반 나는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당시 유럽의 거리는 낯설었고 공기의 냄새마저 달랐다.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 독일의 한 전자박람회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그곳에서 어떤 이상한 침묵을 느꼈다. 사람들은 북적였지만 내 귀에는 기계음만 들렸다. 그 속에서 나는 미래의 방향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산업의 흐름이 바뀌는 소리였다. 세상이 품질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삼성이 지금 이대로라면 10년 뒤엔 뒤처진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네온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들이 안 보는 걸 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날 새벽 나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Change everything. 그 문장은 훗날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씨앗이 되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관찰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부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차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다른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때 나는 그 신문 뒤의 흐름을 읽었다. 숫자보다 방향, 데이터보다 패턴, 그 패턴을 읽는 눈이 부를 만든다. 나는 회의실에서도 항상 이렇게 물었다. 이 시장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대부분은 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현재의 매출, 현재의 경쟁자, 현재의 문제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나는 현재에 갇힌 시선으로는 결코 미래를 이길 수 없다고 믿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화를 읽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였다. 그곳은 아직 한국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작은 사무실들 속에서 미래를 보았다. 허름한 창고 안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회로를 납땜하며 꿈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불이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이 세상을 바꿀 거라 직감했다. 기술이 세상을 먹는다.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새겨졌다. 한국으로 돌아와 임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는 너무 지금만 보고 있어. 나는 그때 깨달았다. 시야가 좁은 조직은 결코 큰 부를 만들지 못한다. 부자는 남들이 보지 않는 타이밍에서 움직인다. 나는 시야를 넓히는 훈련을 했다. 책상 앞에서 숫자만 보는 대신
현장으로 나갔다. 공장, 시장, 거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부자는 종이 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냄새로, 소리로, 온도로 세상을 느낀다. 나는 제품의 향기에서 품질을 잃고 시장의 침묵에서 위기를 느꼈다. 그것이 감각의 경영이었다. 나는 한 번은 반도체 투자 결정을 두고 깊이 고민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일본이 이미 선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을 봤다.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지고 더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었다. 정보가 금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본 미래였다. 그때의 결단이 훗날 삼성을 세계 반도체 1위로 이끌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눈앞에 성과에 취하지 마라. 10년 뒤를 봐라. 그러나 10년 뒤를 본다는 건 단순히 예측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의심하는 용기다. 남들이 잘 된다고 할 때 그 안에서 무너질 조짐을 보는 눈, 그것이 진짜 통찰이다. 나는 수없이 그 시선을 훈련했다. 부자는 남보다 빨리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본다. 가난한 사람은 결과만 보지만 부자는 원인을 본다. 가난한 사람은 변화가 온 뒤 반응하지만 부자는 변화가 오기 전에 준비한다. 나는 이 차이가 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시야의 깊이가 곧 부의 깊이였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눈으로만 보지 마라. 생각으로 봐라. 눈은 물리적 감각이고 생각은 철학이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나는 평생 그 시선을 잃지 않으려 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항상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찾았다. 그것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었다.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했다.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단지 남보다 먼저 본 자의 것이다.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손해조차도 기회로 바꾼다.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본다. 그것이 부자의 사고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았다. 세상을 보는 눈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는 눈에서 출발한다. 자기 안에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회도 보지 못한다. 나는 내 안의 불안과 싸웠다. 남들이 나를 의심할 때조차 나는 내 시선을 믿었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의미다.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하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만 진짜 부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라. 눈앞의 숫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보라. 그 흐름을 읽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다음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절약이 아니라 가치에 투자하라. 돈을 지키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는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된다. 절약이 아니라 가치에 투자하라. 이것이 세 번째 비밀이다. 나는 돈을 아껴본 적이 많다. 그러나 그 어떤 절약도 나를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절약은 돈을 지키지만 투자는 세상을 움직인다. 가난한 사람은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부자는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꾼다. 그 차이가 바로 부의 근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 시장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다. 그때 삼성은 값싼 제품으로 경쟁했다.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이었다.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면 된다. 그것이 당시 한국 기업들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전략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싸게 만든다는 건 결국 자신을 싸게 평가하는 일이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처음엔 싸다고 사지만 언젠가 품질의 차이를 느끼고 돌아선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싼 것은 결국 가장 비싼 선택이 된다. 나는 일본 오사카의 한 백화점에서 그 사실을 직접 봤다. 삼성 TV와 소니 TV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 제품이 더 저렴했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소니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신뢰였다. 소비자는 가격보다 가치를 선택한다. 그날 나는 매장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손님들의 시선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싸움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수첩에 이렇게 썼다. 이제부터 싸구려의 길을 버려라. 품질의 길을 가라. 그것이 나의 결심이었다.
절약은 회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는 있지만 위대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진짜 부자는 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의미 없는 지출을 구별할 줄 안다. 돈을 쓰되 가치에 쓴다. 나는 그때부터 돈이 흘러야 할 곳을 새로 정의했다. 기술에, 사람에, 그리고 품질에. 그 세 가지는 나의 투자 철학의 중심이었다. 당시 반도체 공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다. 회장님, 이건 도박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도박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신념이다. 세상은 비용을 계산하지만 나는 가능성을 계산했다. 투자는 결국 미래를 믿는 행위다. 가난한 사람은 현재의 손해만 보고 부자는 미래의 이익을 본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은 손해가 아니라 데이터였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다음 기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지만 부자는 돈을 움직인다. 돈은 정지하면 죽는다. 흐를 때 의미가 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멈추면 썩는다. 절약은 멈춤이고 투자는 흐름이다. 나는 그 흐름을 끊지 않으려 했다. 삼성의 품질 혁명이 시작된 것도 그 철학에서 비롯됐다. 당시 나는 공장에 직접 들어갔다. 먼지와 소음 속에서 나는 제품을 뜯어보며 말했다. 이건 고객에게 내 이름을 파는 일이다. 제품 하나하나가 나의 철학이자 명함이었다. 그래서 나는 비용이 들더라도 품질을 올리라고 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이렇게 투자하면 손해 아닙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손해는 지금뿐이다. 이익은 10년 후에 온다. 실제로 몇 년 뒤 세계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다. 싸구려 삼성이라는 이미지는 사라지고 품질의 삼성으로 불렸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절약이 아니라 가치에 투자해야 부가 따라온다는 것을. 절약은 불안에서 나오지만은 투자는 신념에서 나온다. 불안한 사람은 지갑을 닫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갑을 연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닫힌 지갑이 아니라 열린 신념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아끼지 마라. 시간을 아껴라. 절약은 돈을 지키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은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빠르게 결단하고 즉시 행동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 나는 유럽 출장 중 한 명품 시계를 본 적이 있다. 작은 부품 하나에 수백 시간이 들어간다고 했다. 나는 그 시계를 보며 깨달았다. 가치는 시간이 만든다. 부자는 시간을 들여 완성도를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빨리 끝내려 한다. 그러나 빨리 만든 것은 빨리 무너진다. 나는 언제나 속도보다 완성을 택했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방식이었다.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다. 처음에는 비효율처럼 보이던 투자들이 나중에는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기술에 쏟은 돈, 인재에 쏟은 시간, 품질에 쏟은 열정, 그것들이 결국 부의 근본이었다. 나는 말했다. 가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이자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그것을 이자로 본다. 오늘의 지출이 내일의 수익이 된다면 그것은 절약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며 하나의 공식을 세웠다. 절약, 안정, 투자, 성장. 절약은 현재를 지키지만 투자는 미래를 만든다. 세상은 절약으로 안전해진 사람보다 투자로 세상을 바꾼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아끼는데 머무르지 말고 가치에 베팅하라.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절약은 계산의 결과지만 투자는 신념의 결과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 그날 나는 프랑크푸르트의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걸 바꿔라. 부자가 되는 법은 절약이 아니라 변화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절약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오직 투자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비밀은 이것이다. 실패를 숨기지 마라. 실패를 분석하라. 부자는 실패를 감추지 않는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든다.
실패를 숨기지 마라. 실패를 분석하라. 이것이 네 번째 비밀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실패를 했다. 그리고 그 실패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사람들은 부자에게 성공 스토리를 물어보지만 나는 언제나 실패 스토리를 먼저 말해준다. 왜냐하면 부자는 성공해서 배우지 않는다. 실패해서 배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실패에 익숙했다. 첫 해외 진출 때도, 첫 신제품 때도, 첫 회의 때도 결과는 늘 내 뜻과 달랐다. 그러나 그 실패들 속에는 언제나 답이 숨어 있었다.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실패를 분석하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나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1983년 나는 삼성을 반도체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회장님, 일본이 이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도 자본도 없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웃었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그건 도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그러나 결과는 냉정했다. 첫 반도체 라인은 수없이 멈췄고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언론은 비난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의 현장으로 들어갔다. 공장은 소음으로 가득했다. 기계의 진동이 바닥을 울렸다. 나는 방진복을 입고 한 걸음씩 라인을 따라 걸었다. 기술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보며 말했다. 괜찮다. 이 실패는 값진 자산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나는 진심으로 믿었다. 실패는 손실이 아니라 데이터다. 실패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다. 그것을 분석하면 반드시 다음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수많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패를 숨기는 사람은 회사를 죽인다. 그러나 실패를 드러내는 사람은 회사를 살린다. 실패를 감추는 문화는 곧 부패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회의실에서 실수를 보고할 때는 절대 꾸짖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무엇을 배웠는가?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경영의 핵심이었다. 나는 기업의 경쟁력은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서 결정된다고 믿었다. 가난한 조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부유한 조직은 실패를 연구한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만 부자는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다. 나는 그 차이를 매일의 경영 현장에서 보았다. 한 번은 한 젊은 임원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는 새로운 기술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무엇을 잃었는가? 그는 대답했다. 돈과 시간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잃은 게 아니다. 얻은 거다. 실패의 원인을 안다면 우리는 이미 반은 성공했다.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날 그에게 약속했다. 다시 시도해라. 이번엔 네 실패를 분석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몇 년 뒤 그 프로젝트는 삼성의 새로운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다. 그 젊은 임원은 결국 나의 오른팔이 되었다. 실패를 숨기지 않았기에 그는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실패를 숨기지 않는 조직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를 가장 먼저 바꾸었다. 회의에서 실패 보고가 나오면 박수를 쳤다. 좋다. 이제 원인을 찾자.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점차 달라졌다. 실패가 두려움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그때부터 회사는 살아났다. 나는 그 과정을 실패의 혁신이라고 불렀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나는 실패에서 배운 사람을 존경한다. 성공은 화려하지만 실패는 진실하다. 성공은 자만을 낳지만 실패는 겸손을 만든다. 나는 그 겸손 속에서 진짜 성장을 봤다.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대신 실패와 대화한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만이 부를 쌓는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실패란 성공이 걸어가는 길 위에 놓인 표지판이다. 실패는 길의 일부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방향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지판을 보자마자 멈춘다.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실패의 끝에는 반드시 성공이 기다린다는 것을 나는 실패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 반도체 실패는 내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품질 실패는 내게 신뢰를 가르쳐 주었다. 사람의 실패는 내게 리더십을 가르쳐 주었다. 실패는 나의 학교였다. 나는 그 학교에서 평생 공부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실패를 분석하지 않으면 성공은 우연이다. 부자는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를 데이터로 만들어 시스템에 넣는다. 실패는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어리석음이다. 나는 늘 같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석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부자는 실패를 구조로 받아들인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구조는 지속된다. 실패를 구조 속에 넣는 사람은 영원히 부유해진다. 나는 내 삶에 수많은 실패를 떠올린다. 그때마다 느낀다.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상징으로 보지만 나는 스스로를 실패의 기록으로 본다. 그리고 그 실패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도 말하고 싶다. 실패를 숨기지 마라. 실패를 분석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너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이다. 실패는 부정이 아니라 초대다. 다음 단계로 가라는 신호다. 그리고 그 다음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워라. 돈은 회사를 살리지 않는다. 사람만이 회사를 움직인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키운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워라. 이것이 5번째 비밀이다. 나는 평생 동안 돈을 다루는 일을 했지만 돈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나 좋은 사람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본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든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삼성을 이끌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삼성의 진짜 자산은 무엇인가? 공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움직여야 회사가 움직인다. 그러나 그 마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얻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려 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태도와 시선을 봤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밀 수 있지만 태도는 속이지 못한다. 어떤 이는 말은 유창하지만 행동이었고 어떤 이는 말은 서툴지만 진심이 있었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진심은 결국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인재는 머리로 찾지 말고 마음으로 찾아라. 머리는 계산을 하지만 마음은 가능성을 본다. 계산된 사람은 조건이 변하면 떠난다. 그러나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수많은 실패 끝에 배웠다. 초기에 나는 능력 위주로 인재를 뽑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일했다. 그들의 머리는 뛰어났지만 가슴은 비어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조직은 머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가슴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인사를 전면 개편했다.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물었다. 이 사람이 회사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술자가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 부품은 불량률이 높습니다. 납기를 맞추려면 그냥 출하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단호히 말했다. 그 제품이 너의 이름이라면 출하하겠는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품질 검사 기준을 완전히 바꿨다. 나는 그를 신뢰했고 그는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사람은 돈보다 비싸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를 만든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회사를 위해 일하지 말고 스스로의 자존심을 위해 일하라.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은 돈보다 강하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돈이 끊기면 떠난다. 나는 그런 조직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회사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았다. 사람은 그 생명체의 세포였다. 세포가 건강해야 전체가 건강하다. 그래서 나는 복지보다 의미를 줬다. 돈으로는 충성심을 살 수 없지만 의미로는 영혼을 살 수 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당신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도구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철학이었다. 나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문화가 기업을 바꾼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부터 바꾸는 일이다. 사람의 사고가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모든 변화는 결국 사람에서 시작된다. 나는 리더십의 본질을 결정력이 아니라 신뢰로 보았다. 신뢰는 지시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려움을 나누며 만들어진다. 나는 직원들의 삶을 자주 물었다. 그들의 가족, 건강, 고민까지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회사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과 호흡, 그 속의 열정을 봤다. 나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들의 손은 기름에 젖어 있었고 눈빛은 피곤했지만 진지했다. 나는 그 눈 속에서 회사를 봤다. 이들이 진짜 주인이다. 그때부터 나는 회사의 철학을 바꿨다. 사람이 먼저다. 돈은 도구다. 그러나 사람은 방향이다. 도구는 잃을 수 있지만 방향을 잃으면 길 자체가 사라진다. 나는 언제나 방향을 선택했다. 그것이 경영의 본질이었다. 나는 한 번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당시 세계 시장은 흔들렸고 경쟁은 치열했다. 많은 사람들이 인력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사람을 자르는 건 쉽다. 그러나 그 자리에 신뢰를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인력을 줄이는 대신 교육에 투자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이 다시 회사를 일으켰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은 회사를 살리지 않는다. 사람만이 회사를 살린다. 나는 부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사람을 잃으면 그 돈은 모래 위의 성이다. 반면 좋은 사람을 얻으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나는 그걸 평생 경험했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워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다. 기술은 시대를 따라가지만 사람은 시대를 만든다. 부자는 시대를 따르지 않는다. 시대를 만드는 사람과 함께한다.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가장 잘한 결정은 사람을 믿은 것이었다. 실패할 때도 흔들릴 때도 나는 사람을 택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업이 사람을 키우면 사람은 회사를 키운다. 그것이 부의 순환이다.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이 남으면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찾아라. 돈은 언제든 도망가지만 사람은 남는다. 돈이 없는 부자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없는 부자는 없다. 그렇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워라. 그것이 부자의 5번째 비밀이다. 그리고 그 다음 비밀은 이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진짜 싸움은 밖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이것이 6번째 비밀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경쟁자와 싸웠다. 그러나 결국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힌 적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자신을 바꾸는 것은 그보다 100배 어렵다. 진짜 부자는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과 싸운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항상 조급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오르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거니 네가 싸우는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네 안의 욕심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냉정하고 침착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진다. 게으름과 싸우고 자만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운다. 그 싸움을 이긴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는 한때 스스로에게 속았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삼성이 커지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자 마음 한켠에 오만이 피어났다. 그러나 바로 그때 위기가 왔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시작했고 회사는 무겁게 움직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자만은 성공의 독이다. 나는 내 안의 교만을 부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아직 배고픈가? 그 질문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나는 자주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어제의 나다.
어제의 성공에 취하면 내일은 무너진다. 인간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순간 추락한다. 나는 성공할 때마다 일부러 불편한 길을 택했다. 안주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편안함은 가장 교묘한 적이다. 겉으로는 평화를 주지만 속으로는 도태를 부른다. 나는 편안함보다 긴장을 택했다. 나는 회장실 안에서 늘 불을 밝히고 있었다. 밤이시, 삼시에도 책상 위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직원들이 말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그러나 나는 대답했다. 쉬는 순간 생각도 멈춘다. 나는 멈추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부자는 멈추지 않는다. 부는 흐름이고 정체는 퇴보다. 나는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감정은 순간의 파도다. 파도에 몸을 맡기면 결국 방향을 잃는다. 둘째, 익숙함을 경계한다. 익숙함은 사람을 둔하게 만든다. 셋째,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살렸다. 나는 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를 반박하라. 그 말을 할 때마다 직원들은 놀랐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나의 생각이 절대 옳을 수는 없다.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나를 의심하는 나 자신뿐이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권력을 가지면 더 가지려 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부자는 본능을 통제할 줄 안다. 나는 내 안의 탐욕과 싸웠다. 어느 날 밤 나는 서재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이렇게 적었다. 이 진짜 부자는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는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다. 그들 중 대부분은 외적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은 불안했다. 그들은 돈을 벌었지만 마음은 가난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들은 세상을 이겼지만 자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만은 마음의 병이고 탐욕은 영혼의 독이다. 나는 그것들을 늘 경계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남을 다스릴 수 있다. 리더십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절제다. 나는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루를 묵상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 침묵 속에서 답이 나왔다.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다. 내가 삼성의 계획을 추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부의 반대가 아니라 내부의 관성이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나는 그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 안에서도 일어났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의심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그 불안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불안은 나를 긴장시켰고 긴장은 나를 깨어있게 했다. 나는 그렇게 내 안의 두려움을 다스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위험하다. 두려움을 인정하면 조심해지고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두려움을 숨기면 방심하게 된다. 나는 나의 두려움을 늘 기록했다. 그것이 나를 냉정하게 만들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사람보다 자신을 이긴 사람을 존경했다. 외부의 적은 언젠가 사라지지만은 내 안의 적은 평생 함께하기 때문이다. 성공할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내면의 싸움은 깊어진다. 나는 그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만 부자는 자신을 탓한다. 가난한 사람은 환경의 피해자이지만 부자는 스스로의 결과다.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나를 먼저 바꿨다. 나는 나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는 배움이라고 믿었다. 배움은 자만을 없애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세대의 언어까지 익히려 했다. 배움은 나를 젊게 만들었고 나의 시야를 넓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나는 말하고 싶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이겨라. 자신을 다스리는 자만이 세상을 움직인다. 자기 안에 게으름을 이기고 자만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느낀다. 삼성을 바꾼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 태도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태도를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건희, 너는 오늘 또 너 자신을 이겼는가? 그 질문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부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돈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한다. 흐르는 돈이 세상을 바꾸고 그 흐름이 인간의 가치를 완성한다. 부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이것이 7번째 비밀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돈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그 긴 여정 끝에서 깨달았다. 돈은 쌓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돈은 멈추면 썩고 흘러야 산다. 그리고 그 흐름이 세상을 바꾼다. 진짜 부자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이 전부라고 믿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돈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돈을 쫓는 순간 인간은 작아지고 돈을 다스리는 순간 인간은 커진다. 부란 결국 태도의 문제였다. 나는 한때 이런 말을 했다. 부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나로부터 세상을 흘러가야 한다. 그 말은 내 삶의 철학이었다. 나는 기업가였지만은 동시에 사회의 일원이었다. 내가 번 돈이 내 이름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랐다. 그것이 진짜 영향력이라고 믿었다. 나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느꼈다. 돈이 많아도 가난한 나라는 있었고 돈이 적어도 풍요로운 나라도 있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다. 돈이 흐르는가 멈추는가. 멈춘 분은 권력이 되었고 흐르는 분은 희망이 되었다. 나는 부의 흐름이 곧 문명의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돈은 피와 같다. 멈추면 병이 되고 돌면 생명이 된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 회장님, 왜 그렇게 많은 사회공헌을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부자는 단지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부를 가진 자는 그만큼의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나는 그 의무를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이름의 무게였다. 삼성이 커질수록 나는 두려워졌다. 이 부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나는 매출보다 방향을 더 신경 썼다. 돈이 어떤 의도를 따라 움직이느냐가 중요했다. 잘못된 방향의 돈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예를 들어 탐욕을 부추기는 광고, 환경을 파괴하는 생산,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는 조직, 그런 곳에 쓰인 돈은 부가 아니라 독이었다. 나는 그 독을 경계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돈을 가장 잘 쓴 순간이 언제인가를 떠올려 봤다. 그것은 건물을 지었을 때도 공장을 세웠을 때도 아니었다. 한 젊은 연구자에게 기회를 줬을 때였다. 그는 작은 아이디어를 가졌고 나는 그 아이디어를 믿었다. 몇 년 후 그의 연구가 회사의 핵심 기술이 되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돈은 사람이 사용할 때 가치가 생긴다. 사람에게 흘러가는 돈이 가장 강력한 돈이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모으려 하지 말고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어라. 돈은 냉정하지만 방향을 안다.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반면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히 몰린다. 그게 부의 흐름의 법칙이다. 나는 부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부나 후원의 의미가 아니었다. 부의 진짜 영향력은 생각을 바꾸는 데 있었다. 돈이 철학을 따를 때 그 돈은 교육이 되고 문화가 된다. 나는 그 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말했다. 돈으로 건물을 짓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지어라. 나는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느꼈다. 부자는 많았지만 영향력 있는 부자는 드물었다. 그들은 돈을 쌓았지만 철학은 없었다. 철학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반면 철학이 있는 분은 시간이 흘러도 빛난다. 나는 후자이고 싶었다. 그래서 내 모든 결정에는 철학이 있었다. 돈이 아니라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네가 떠난 뒤에도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완성이다. 내가 죽은 뒤에도 그 돈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발전시킨다면 그건 나의 영향력이 남은 것이다. 나는 돈을 물려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철학을 남기려 했다. 돈은 사라지지만 철학은 남는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나는 부를 도구에서 언어로 보았다. 부는 말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곧 그 사람의 메시지다.
어떤 이는 말로 정의를 외치지만 돈은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쓴다. 그런 사람의 말은 공허하다. 그러나 말보다 행동보다 자금의 방향이 진짜 철학을 증명한다. 나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한때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거니 너는 부를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부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그 질문이 나를 매일 흔들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내 인생이었다. 나는 두 번째를 선택했다. 돈은 나의 목적이 아니었다. 돈은 사명 시밍을 위한 수단이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삶으로 타인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다. 돈이 많다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영향력은 돈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 철학이 없는 분은 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철학이 있는 분은 세대가 바뀌어도 살아남는다. 나는 부를 가질수록 겸손해졌다.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잠시 나에게 맡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다. 그 말은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었다.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나는 세상에 말하고 싶다. 부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소유는 자신을 키우지만 영향력은 세상을 키운다. 소유는 사라지지만 영향력은 남는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어떤 자국을 남기는가의 문제다. 그 자국이 단지 돈의 흔적이라면 그것은 허상이다. 그러나 생각과 행동, 철학의 흔적이라면 그것은 유산이다.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결론 내린다. 부는 나의 손끝에서 세상으로 흘러야 했다. 나는 그 흐름을 멈추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부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끝까지 배워라. 부는 멈추는 순간 썩는다. 돈이 아니라 배움이 부를 완성시킨다. 멈추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자의 숨결이다. 끝까지 배워라. 부는 멈추는 순간 썩는다. 이것이 7번째, 그리고 마지막 비밀이다. 나는 평생 배우며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에서의 배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배움이었다. 배움은 나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회사를 살렸다. 나는 늘 말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멈추는 사람만 늙는다. 부자는 나이를 먹어도 배우고 가난한 사람은 젊어도 멈춘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잔인한 진리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다. 책을 보면 끝까지 읽어야 했고 모르는 기술이 있으면 직접 가서 확인했다. 어느 날 한 엔지니어가 반도체 공정에 대해 설명하던 날이 기억난다. 그는 복잡한 기술 용어로 말을 이어갔지만 나는 끝까지 물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어디에 쓰이나? 그의 대답은 길었고 나는 노트에 빽빽하게 적었다. 그날 밤 나는 기술 서적을 다시 펼쳤다. 경영자가 기술을 알아야 엔지니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느꼈다. 배우지 않으면 경영자는 껍데기다. 삼성이 위기를 맞았던 어느 해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우리는 배우기를 멈췄다. 그 말은 곧 선언이었다. 배움이 멈춘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나는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보고서보다 질문이 많은 회의, 정답보다 탐구가 많은 대화. 나는 그 속에서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다. 나는 배움의 본질을 변화의 수용이라고 정의했다. 배우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즐긴다. 그러나 멈춘 사람은 변화를 위협으로 느낀다. 나는 그 차이를 수없이 목격했다.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유연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1990년대 중반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방향을 잃고 있었다. 기술력은 있었지만 비전이 없었다. 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외쳤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 부자가 되려면 먼저 배워라. 그 말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태도였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부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걸 부끄러워하라. 나는 배우는 사람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학력이 아니라
배움의 열정을 봤다. 회의에서 어떤 직원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은 나는 그가 회사의 미래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자주 말했다. 질문은 미래를 여는 열쇠다. 나는 세상을 배우기 위해 사람을 만났다. 기술자, 디자이너, 젊은 창업가, 심지어 학생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꼈다. 배움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온다. 배운다는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다. 나는 나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것이 내 배움의 출발점이었다. 나는 성공 이후에도 늘 불안했다. 왜냐하면 성공이 사람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성공하면 배움이 멈추고 배움이 멈추면 퇴보한다. 나는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숙제를 줬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대의 생각을 배우려 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나를 젊게 만들었다. 나는 세상에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배우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지만 멈춘 사람은 성공해도 결국 무너진다. 배움은 인간의 면역력이다. 세상의 변화라는 바이러스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바로 배움이다. 나는 그 백신을 잃지 않으려 했다. 내가 가장 존경한 사람들은 모두 배움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시대의 언어를 익혔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겸손이었다. 배움은 겸손에서 나온다. 아는 체 하는 사람은 멈추고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한다. 나는 그 진리를 가슴에 새겼다. 나는 배움을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관점의 확장이라고 봤다. 배우면 세상을 다르게 본다. 어제는 경쟁으로 보였던 것이 오늘은 협력으로 보이고 어제는 한계로 보였던 것이 오늘은 기회로 보인다. 배움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의 시선을 바꾼다. 나는 그 시선의 변화를 즐겼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가진 지식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고 믿지 마라. 세상은 네가 멈춘 순간 너를 버린다. 배움은 평생의 의무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우지 않아서 오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산다. 나는 말하고 싶다. 끝까지 배워라. 불은 멈추는 순간 썩는다. 배움이 없는 분은 껍데기다. 지식 없는 분은 방향을 잃고 철학 없는 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평생 배우며 살았다. 그것이 내가 불을 잃지 않은 이유였다. 이제 나는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돈보다 배움을 더 사랑했다. 배움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고 동시에 자유롭게 만들었다. 세상은 변하지만 배움은 변하지 않는다. 배움은 인간의 마지막 재산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라. 부자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자만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자만이 부를 다스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다짐한다.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배우겠다. 그 다짐 속에서 나는 부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의 마지막 철학이다. 부는 돈이 아니라 배움의 깊이로 완성된다. 끝까지 배우는 자, 그가 진짜 부자다.